네, 들으셨죠? 메리츠증권 슈퍼 365 오늘도 선물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몇몇 분들 드셨다는 분들이 계신데 축하드리고요. 못 드셨다는 분들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퀴즈를 하나 드리고 오늘 선물은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스타벅스 130분 넘게, 베스킨라빈스 파인트 아이스크림 75명, 설빙 초코 브라우니 50명, 교촌치킨 반반 오리지널 25명, 도미노 피자 블록버스터 15분께 저희가 선물을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슈퍼 365 계좌는 금액 기간 제한 없이 예수금에도 매일매일 땡땡땡땡이 붙습니다. 네 글자죠. 1번 약정수익, 2번 광고수익, 3번 임대수익.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약정수익, 광고수익, 임대수익. 요거를 저희 지금 채팅창 위에 보면 고정 댓글로 링크가 올라가겠죠? 네, 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요 댓글 여기다 쓰지 마시고 여기 요 댓글에다가 써갖고 어제 안 된 거 아닙니까 혹시? 네, 댓글에 쓰는 게 아니고 링크가 있잖아요. 네, 그 링크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메리츠증권 퀴즈. 야, 여러분 예수금도 그렇게 함부로 그냥 넣어놓기만 하고 그냥 냅두면 그 무슨 나중에 그 10년 있으면 그 돈 녹는 겁니다. 항상 예수금에도 이자가 붙어서 예수금도 조금씩 불어날 수 있게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우리 물가 상승률 이상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작은 돈조차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습관 꼭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투자해서 잃는 건 어쩔 수 없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퀴즈 계속해서 맞춰주시고요. 그 댓글 고정 댓글에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거기 누르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꿨죠. 우리 박병창 이사님 먼저 시장 이야기 좀 해주셨고 뉴스 3 권순우 취재팀장 이제 나오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선폴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메리츠 슈퍼 365 네. 그 메리츠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뭐죠? 아니 남의 돈을 갖다 썼으면 이자를 줘야지. 그거를 이렇게 달라 그래야 주는. 그러니까 메리츠 365는 그냥 주잖아요. 달라고 안 해도. 그렇죠. 근데 거기는 뭐 계좌를 뭐 CMA로 뭘 하고 맞아. 하면 주긴 줘요. 다른 네. 데도. 나 그것도 좀 복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사실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뭐 계좌 개설을 또 했어. 예. CMA 계좌를 또 만들어야 되더만요. 그쵸. 네, 그래서 그걸 또 하고 뭐 인증하고 신분증 찍어갖고 또 이렇게 뭐 이거 복잡하더라고. 그냥 예수금 넣으면 예수금에 딱 이렇게 따박따박 얼마 좋습니까? 이거 뭐 계산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뭐 얼마 있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안 주면 좋으니까 안 주는 거죠.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하여튼 모든 증권사가 그냥 예수금에도 어차피 뭐 그 예수금 뭐 다 거기 있는 건데 뭐. 그러니까 하면 주잖아요. 그리고 또 자기네들은 그 예수금 갖다 또 돌리죠. 이게 저 뭐 하죠. 당연하죠. 네, 뭐 단기로 막 하잖아, 그죠? 그걸로 돈 벌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걸로 벌었으면은 내 돈 가지고 돈 벌었으면 좀 나눠야지. 자, 그러면 많은 증권사들이 함께 발걸음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메리츠증권 슈퍼 365도 많이들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 어떤 뉴스부터 가볼까요? 예, 그 원래 보통 뉴욕 증시 마감상 하는데 순서를 바꾸니까 별 의미가 없어졌군요. 네. 그 뉴스가 좀 많이 겹치는 게 있는데 일단 웹툰 네이버 웹툰 상장해가지고 첫날 주가가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이게 딱 올랐다가 좀 빠지긴 했지만 다시 후반에 다시 들어 올리면서 한 9%, 9.52%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되게 이게 이 이벤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가 네. 다들 고민인 것 같아요. 아까 이남우 교수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좀 해봤고, 네. 박봉장 기자님하고도 좀 얘기를 해봤어요. 이게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근데 그러니까 서로들 그 부분들이 좀 고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회사가 미국에 상장을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거기서 그 이남우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던 거는 일단 그 현대차 인도 상장도 좀 비슷한 케이스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 LG에너지 솔루션 상장한 것 때문에 자회사 분할 상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굉장히 네거티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나 인도에다 상장시키는 건 좀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경영학적으로는 이제 해외 시장에 상장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실증 결과는 없다라는 게 경영학의 논문에 나오는 얘기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긴 합니다. 일단은 그 한 4천억 정도, 4,400억 정도를 이번에 그 공모를 통해서 조달을 했고요. 네. 기업 가치가 한 4조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네이버 이게 참 네이버는 왜 주가가 이 모양일까요? 아, 난 네이버 들어가서 난 미안해 죽겠어요. 아, 난 원래 요즘 그런 생각 안 했는데 예. 딱 내 네이버 들어가고 이틀인가 사흘인가 뒤에 그 라인 사태가 터진 거예요. 예, 예. 아, 들어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라인 사태가 터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은 아닌데 난 18만 몇천 원, 18만 8천 원인가 뭐 그쯤 됐을 때 아, 네이버가 지금 뭐 돈도 따박따박 잘 벌고 잘 벌어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뭐 지배적으로 잘 하고 있고 또 AI에도 선제적 대응 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웹툰 등등 여러 잘 하니까 이 가격이면 나는 이 정도면 가치 주에 이제 들어왔다. 그래 나는 이제 빡 들어갔거든요. 와 근데 바로 한 이틀인가 있다가 갑자기 라인 야후 막 터지더니 막 아니, 그전에는 근데 네이버가 라인 가지고 있다고 해서 주가가 막 되게 좋았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왜, 네. 왜 그전에는 가치를 인정을 안 해주다가 빠진다 그러니까 또 주가가 빠지대요? 그러니까 아 맴이 많이 아픕니다. 진짜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실적이나 한번 보시죠. 1분기 실적. 실적 좋죠 여기. 1분기 실적 뭐 다 지난 실적인데 2분기 안 나왔으니까. 네, 좀 크게 좀 보여줘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8%가 늘었고요. 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에 비해서 32.9%가 늘었습니다. 뭐 당기순이익은 뭔가 좀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은데 1173%가 늘었습니다. 실적 좋아요. 진짜 좋네. 아, 그러니까 이게 보통 성장주들이 원래 실적이 좀 좋긴 한데 요즘에 뭐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들 돈 잘 못 번다, 뭐 광고 수익 많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 하더라도 이게 실적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웹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일단은 한국 회사가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장르라는 거, 이게 만화, 영화, 뭐 노래 막 이런 것처럼 네. 한국에서 만든 장르라는 부분들을 전 세계적으로 좀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만화를 가지고 디지털로 본다 뭐 이런 정도 컨셉이 아니고 이건 만화하고 아예 다른 장르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래갖고 심지어 이름도 그 새로 읽기 만화라고 미국에서 따로 불러요. 그러니까 장르가 새로 생긴 거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뭐 새로 읽기라는 컨셉을 미국에서도 만화하고 분리해서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코믹스라고 안 부르고 그러니까 새로 읽기 형식으로 돼 있는 거는 이렇게 따로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게 사실 웹툰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를 보면은 2016년에 미국의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어요. 2016년에 6년? 예. 와. 그리고 2017년에 한국의 네이버 웹툰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상장한 회사는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예요. 그걸 그럼 네이버가 산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네. 미국에다 먼저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라는 걸 만들고서 네이버 웹툰을 우리나라에 만들기 전에. 예, 예. 오. 그리고서 네이버 웹툰이라는 한국 법인을 네. 2017년에 만든 거죠. 아. 꽤 오래 됐습니다. 야, 진짜 오래됐네. 예, 한국에서는 이제 네이버 웹툰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웹툰, 동남아에서는 안타까운 이름이지만 라인 웹툰. 근데 왜 라인은 우리가 이미 뺏겼다고 전제하고 아직 아닙니다.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일본에서는 라인 망가, 미국에서는 와패드 뭐 이런 다양한 국가들이 있고요.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억 7천만 명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네이버 웹툰, 그러니까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면서 제시했던 그 상장 증권신고서에 들어간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포스트 디즈니를 목표로 하겠다. 그러면서 웹툰 웹소설을 발판으로 해서 출판, 영상, 게임 등 부가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상이 100편 이상이 되고 게임도 70개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웹툰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들 쪽으로 많이들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지난해 넷플릭스에서 상영한 드라마 중에 절반이 네이버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예, 예. 아니 설마 절반이? 예.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14편의 절반이니까 7편이 네이버 원작, 아, 그래요? 네이버 웹툰 원작입니다. 그렇게 이게 이제 뭐 컨텐츠의 어떤 뭐 완전히 무슨 보고처럼 그냥 보물창고처럼 돼 있군요. 이제는 그쵸. 거기서 제일 꺼내서 잘 되는 거. 핵심적인 거. 웹툰에서 잘 된 거를 뽑아서 드라마 만들고 영화 만들고 계속 그러고 게임도 있는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네이버 웹툰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안타까운 거는 그렇게 영향력이 강한 네이버 웹툰이 그렇게 돈을 잘 벌지는 않아요. 웹툰이? 예. 잘 볼 것 같은데. 뭐 이것도 이게 사실은 이제 상장하려고 조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지난해까지 매년 영업 손실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올해 1분기에는 좀 흑자로 돌아서서 한 200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적자였어요. 그리고 이게 콘텐츠가 그 네이버 웹툰 보시면은 대부분이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거의 콘텐츠를 돈을 안 내고도 계속 볼 수 있어요. 근데 뭐 다음 주 거를 좀 미리 본다거나 그럴 때 조금씩 내는 거하고 네네네. 그냥 완결되고 한참 지난 거 정도를 보는 거. 받고. 네, 그런 거 정도를 돈을 받기 때문에 수익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죠. 그 또 카카오하고 또 달라요. 카카오는 돈 좀 더 내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 웹툰 잘 안 보시죠? 저는 뭐 거의 안 네, 보시죠. 저는 많이 보는데 저는 조금 이제 그 돈 안 내고 보는 편이고 네. 그 제 와이프는 돈 내고 보는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꽤 많이 써요. 이거 편당 얼마를 내요? 아니면 그냥 월 얼마씩? 편당. 편당. 예, 예. 아, 그래요? 예, 예. 근데 여기서 그 수익 구조를 보면은, 그러니까 저같이 돈을 안 내고 보는 사람도 양껏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워낙 무료가 많으니까. 워낙 무료가 많으니까. 카카오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두 분은 앉아서 이렇게 서로 카페에서 이렇게 서로 웹툰 보고 있어요? 아니죠. 그건 아니고. 카페에서는 대화를 나눠야지 왜 카페에서는 웹툰을. 아, 그렇습니까? 아, 저희 부부관계를 좀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니, 둘이 웹툰 볼 시간이 언제 있나 싶어갖고. 화장실에서 응가하면서. 아, 화장실에서. 아, 예. 거기가 진짜 웹툰 보기 좋죠? 예, 예. 그래서 근데 돈 내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를 드렸던 건데, 네. 그나마도 전체 매출의 80%가 유료 콘텐츠고요. 그렇게 많은 이용자들이 있는데 광고 매출은 11.3%밖에 안 돼요. 네네. 근데 그리고 이제 그 IP 관련한 매출은 8.4% 정도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제가 이걸 플랫폼 회사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네. 아직 작정하고 돈을 버는 느낌이 아니에요. 아니, 뭐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일단 시장 장악하고, 예, 예. 뭐 저 구글이 그랬듯, 애플이 그랬듯, 맞아요. 뭐 일단은 다 깔아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일단 이거 없으면 못 살게 만들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과금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보더라도 예.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어 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은 그러니까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경쟁은 조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애플, 아마존 거기도 해? 예, 거기가 속속 웹툰 비즈니스에 진출을 좀 하고 있어요. 아이씨. 그리고 이제 버티컬 리딩 코믹스라는 그 애플이 네. 만든 게 있고 아마존 플립톤이라는 웹툰 서비스가 이제 아마존에서 만들어졌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만들어진 지는 좀 이게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꽤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웹툰이 여전히 공고한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플랫폼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아, 있죠. 근데 플랫폼 효과가 그 아마존이나 애플이 원래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먹힌 거지. 이미 플랫폼이 만들어진 거에 진출해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파워풀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되게 이상한 게 카카오톡하고 라인의 관계가 있거든요. 카카오톡하고 라인하고 만들어진 시기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메신저. 네네. 근데 카카오톡이 먼저 만들어져가지고 장악을 한 뒤에 라인이 만들어지면서 안 됐잖아요. 네. 반대로 일본에서도 라인이 만들어진 시점하고 카카오톡 만들어진 시점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라인이 좀 먼저예요? 라인이 조금 먼저예요. 아, 그리고 일본은 라인이 다 먹었고 아. 한국은 카카오톡이 다 먹었는데 그게 네트워크 효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옆 사람이 뭐 쓰냐에 따라 나도 그걸 쓸 수밖에 그쵸. 없고. 예. 그래서 먼저 선점하는 게 참 중요한데 예, 예. 처음에 카카오 자리 잡을 때 그때 사실 메신저 몇 개 있었어요. 맞아요. 예, 저도 그때 이제 기억이 얼핏 나는 뭐였지 그 미국에 일단 그 왓썹 왓츠앱. 뭐 이런 거 이제 기본적으로 있었고 그다음에 하여튼 몇 개의 메신저가 있었어. 그 중에 이제 카카오라는 게 생겨갖고 그때 막 그 노란색에 갈색 뭐 이런 거 이제 섞인 카카오가 있길래 뭐야 그랬는데 누가 이제 이거 공짜네 뭐 이러면서 공짜로 문자 보낸다고 네, 그걸 이제 처음 해갖고 나도 한번 깔아볼까 했는데 고 한번
딱 엮이고 나니까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맞아요. 네, 그걸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웹툰은 우리나라가 먼저 했기 때문에 네. 애플, 아마존이 진출을 했지만 뭐 상대적으로 좀 잘 공고하게 되고 있다. 근데 뭐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고 있지는 못하다. 근데 어쨌든 상장을 해가지고 4천억 네. 정도 조달했고 시가총액은 4조 원 정도. 첫날은 그러니까 공모가는 상단으로 결정이 됐고 공모가 상단에서 10% 정도 주가가 올랐다. 근데 왜 네이버 주가는 이렇게 안 갈까? 이제 이런 고민. 뭐 제가 한번 또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매도하시는 겁니까? 네, 다음 뉴스도 또 굉장히 뉴스. 흥미로운 뉴스입니다. 네. 친족 상도례. 음. 말이 좀 어렵습니다. 우리 한번 친족 상도래. 글자를 한번 읽어보죠. 네. 형법 제 328조 친족 간의 범행과 고소.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323조의 죄내는 그 형을 면제한다. 323조의 형제는 그 경제 관련한 형벌 등입니다. 네. 사기, 횡령, 배임 같은 범죄인데 음. 가족끼리 사기치는 거는 무죄라는 거예요. 아. 그전 법이. 예, 예. 예. 그것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예. 이거는 그 위헌이다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내년 말까지 바꿔라, 입법으로 바꿔라. 안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 저희가 된다, 뭐 그 무효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그 박수홍 씨 사건, 박세리 씨 사건들이 네. 좀 이슈가 좀 됐었는데 네. 저도 이게 박수홍 씨 사건을 되게 면밀하게 보진 않았거든요. 음. 근데 내용을 봤을 때 굉장히 흥미로웠던 거는 박수홍 씨의 친형 부부가 박수홍 씨의 출연료 한 60여 원을 빼돌렸다는 거예요. 네. 한 60억 원 정도를 빼돌렸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음. 내가 관리했다, 내가 빼돌렸다 아, 맞아, 맞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그 아버지가 돈을 빼돌린 거는 처벌할 수 없다라는 친족상도례가 있기 때문에 형을 구제하려고 아. 한 거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있고, 박세리 씨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버지가 그 막 사문서 위조 막 그런 걸로 막 계속 빚내고 다니고 네. 채권자들 자 와가지고 그 박세리 씨한테 갚으라 그러고, 근데 그 부분들을 고소를 하는데 박세리 씨가 피해자잖아요. 네. 박세리 씨가 고소를 안 했어요. 아빠를. 예. 아빠를 고소해봐야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이 안 되니까 박세리 씨의 박세리 희망재단을 통해 가지고 재단 명의로 아버지를 고소했어요. 그 이유가 친족 간에는 그게 안 되니까. 네네.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조항이래요. 이게 우리나라 같이 이제 친족들끼리 좀 친밀하게 돼 있던 그런 정도가 아니고 고대 로마에서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 이런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아, 거기도 문지방이 있었구나. 아, 그러네. 아니 뭐 있었겠지 뭐. 예. 라틴어로 막 문지방 이런. 네. 정프로님 굉장히 이랬나요? 불필요한 부분에 굉장히 예리한 경향들이 좀 있으셔. 네. 아, 그래서 하여튼 뭐 옛날, 그럴 것 같아요. 가족끼리 예를 들어 뭐 부모 자식 간에 내가 아빠 저 지갑에 있는 거 10,000원 훔쳐다가 이렇게 뭐 했는데 이걸 뭐 신고하고 이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대가족 농경 중심 사회에서는 네. 재산이 형성되는 과정이 분리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돈이 네 돈이냐 내 돈이냐라는 게 분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막 서로 막 형사 처벌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측면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헌재에서 결정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네. 경제 활동의 양상이 과거와 현저히 달라졌고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거나 손해보전 및 관계회복이 용이하다고 보는 관점이 더 이상 유지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 같이 농사 짓고 했을 때는 이게 뭐 돈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저렇게 가기도 하고 이게 회복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예 그냥 따로 살고 안 보는 사이끼리의 경제관계가 뭐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그게 뭐 손실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좀 이게 그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표현도 굉장히 조금 저는 흥미로웠는데, 헌법소원의 심판에서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저 이거는 법의 개념도 되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놈 처벌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법관한테 이거 형벌권을 좀 행사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좀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 네. 그거를 못하게 한 부분들이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 라는 측면에서 이번에 그 소원이 났다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조금 답답한 부분인데 네. 제가 요새 좀 정치권에 대해서 자꾸 네거티브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이것도 이미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해 갈등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결국은 법을 개정해서 해결해야 되는 거는 국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그 친족 간의 이런 문제가 바꿔야 된다라는 거 다들 누구나 다 공감하잖아요. 근데 이게 19대 국회에도 입법이 발의가 됐었고 20대에도 됐었고 21대에도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까지도 이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 오죽하면 헌법재판소가 이거 그러니까 내년 말까지 안 하면은 무효로 할 거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입법부에서 먼저 좀 시대에 맞춰서 개정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일 안 한다.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뭔가 부딪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건데 그런 이해관계를 조정하라고 있는 조직이 정치고 국회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벌써 19대, 20대, 21대까지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강제하는 지경까지 된 거는 좀 아쉽다라는 말씀까지 근데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예를 들어 내가 아빠 재산이 있는데 예, 30억을 훔쳤어. 예, 근데 아빠가 횡령이죠. 횡령인데 날 처벌할 수 없잖아요. 예, 예, 그럼 이건 그냥 내 돈이잖아. 예. 근데 아빠가 30억을 나한테 그냥 주면 이거 증여세 내야 되잖아. 증여세 내야죠. 내가 훔칠 땐 안 내도 될 거 아니에요. 나 훔친 건데 이건? 그래도 내야죠. 훔쳤는데? 내죠. 훔쳤으면 안 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아니 훔쳤다는 컨셉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그 세금은 이게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럼 국세청에서 찾아오겠죠. 예. 돈이 어떻게 생겼냐. 아빠도 훔쳤어. 훔쳤든 가져왔든 생겼잖아요. 증여로. 아 이거 훔친 돈에 대해서 세금 걷는 경우가 없지 않아요? 증여에는 세금이 있죠. 그러니까 증여는 아니라니까 나는 훔친 거는 예. 안 잡혀야죠. 아 그렇죠. 그런가? 그쵸. 예. 안 잡혀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아빠 금고에서 훔쳤어. 그래서 근데 이걸 나중에 내가 뭐 집 사거나 이럴 때 이제 이 금액에 대해 증명을 해야 되는데 예를 어떻게 들어서 보면 도둑이 훔쳤어. 음. 도둑이 훔쳐도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 따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드러나면 상관이 없는데 자금의 원천에 대해서 따지는 상황이 생기면 이게 증여냐 뭐냐라고 해서 입증을 해야 되죠. 이건 한번 제가 잘 따져보겠습니다. 근데 그 생각은 안 해봤네. 증여세를 매기게 될지 아니면 그러니까 어쨌든 절도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니까 세금은 내야 되냐? 자, 세 번째 뉴스 갈까요? 진짜 쓸데없는 거에 예리하셔. 네. 알겠습니다. 그 엔화 얘기 조금 해보려 그러는데 네. 연초에 가장 쉬운 투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사는 거하고 엔화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금리가 내리면 미국의 국채 가격은 올라갈 건데 누가 봐도 금리는 내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엔화는 150엔이 한계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쉬운 투자가 양방으로 먹는 일본 엔화로 국채를 사는 투자가 네. 올해 초에 진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거 엄청나게 샀는데 그때 김프로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었어요. 네네. 근데 왜 그렇게 김프로님 얘기하셨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 그 전략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금리라든지 환율은 변화에 대한 노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만 보기에도 변수가 많다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환율하고 금리를 양방으로 먹겠다는 투자는 변수가 따블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김프로님이 그때 그렇게 투자하는 거는 좀 안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난 거기서 또 눈이 번뜩였잖아. 그거 하셨어요 그때? 아니 근데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엔화만 좀 샀었어요. 들어보니까 너무 그럴듯하더라고. 그쵸. 일본 엔화로 미국 국채를 사? 예. 와, 그래 난 그때 막 천재인데 뭐 이러면서
그때 막 살짝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엔화는 무조건 일본 정부가 150엔에서 지킨다 그랬었고 음. 미국 금리가 올해 안에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예상하는 거였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양방으로 섞었던 건데 둘 다 지금 물려 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또 그 김준성 대표님 3프로 나오셔가지고 네. 그때 140엔 대 후반쯤 갔을 때였어요. 근데 김준성 대표님이 150엔 뚫리면 160엔도 갈 수 있다. 그때 정프로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제가 또 그랬나요? 네, 네. 그러니까 150엔 뚫리는 것도 되게 큰 일인데 네. 그거 뚫렸다고 해서 어떻게 160엔을 가냐. 아, 그렇지. 와, 근데 뚫리니까 네. 진짜 갔습니다. 아, 김준성. 이거 빨리 나 그래서 지금 약간 160엔까지 갔으면 이게 이제 진짜 바닥 아니겠냐 이제 생각을 또 하거든요. 또 그 이제 물을 또 타야 되나. 와, 이거 여기서 더는 안 갈까요, 그죠? 근데 추세라는 게 진짜 무섭죠. 부탁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다. 이거를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은 네. 얼마나 이거는 달러엔이고 이건 엔달러인데 엔달러로 보셔야 되게 적나라한 것 같아요. 이 빠지는 걸로 이게 엔화의 가치가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거 기업 주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거의 망한 기업 차트죠. 네, 저런 기업 많습니다. 네. 와, 진짜 많이 떨어졌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게 참 매크로가 좀 꼬여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거 이러고서 일본이 엔화가 이렇게 폭락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근데 그러니까 일본이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일본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갖고 4월 말 기준으로 1,600조 원 규모의 미국 국채를 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거의 중국이 7천억 달러를 들고 있거든요. 7,700억 달러. 근데 일본은 1조 1,500억 달러를 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엔화를 방어한다는 거는 엔화를 사야 되잖아요. 엔화를 사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채를 던지는 거예요. 그럼 미국채를 던져가지고 미국채를 팔고 그 돈으로 엔화를 사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일본에서 좀 그렇게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거 160엔이 뚫리니까. 그래가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사실 되게 우리가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게 지속 가능한가? 예를 들어서 일본이라는 나라는 나라 빚이 하도 많아가지고 전체 들어오는 돈에서 22%를 이자 갚는 데 씁니다. 네. 그럼 이게 그렇게 빚이 많은 게 유지가 가능해? 라는 게 되게 신기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그 이자 문제 때문에 엔화가 좀 약해질 거야. 그러면은 엔화를 방어를 해야 되는데 금리는 제로 금리. 네. 뭐 이런 나라가 뭐 다 있나. 라는 게 있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빚이 엄청 많은데 계속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미국도 이제 2025년쯤 되면은 전체 쓰는 돈의 한 20%는 이자 갚는 데 써야 된다라는 게 지속 가능하냐 라는 것에 대해서 하면서도 그래도 주가 오르는 건 오르는 거니까 그냥 시장은 그냥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일본도 이번에 그 160엔을 넘어서다 보니까 야 그러면 이거 금리 그렇게 제로 금리로 하는 게 가능하냐? 나라 빚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다시 나오고 있어서 네. 한동안 우리가 이제 매크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좀 안 썼는데 이런 거를 계기로 해서 다시 매크로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 네.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엔화 어디까지 가봤니? 지금 테스트 중이고요. 요새 일본 여행 엄청들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갈만 하겠어요. 근데 실제 이 정도면 우리나라도 근데 사실 우리나라 원화 가치도 워낙 떨어져 갖고 물론 이제 엔화가 좀 더 떨어졌으니까 그래도 네. 매력이 있는 건데 예를 들어 뭐 미국 달러 있는 애들이 뭐 일본이나 뭐 이런 데 가기는 진짜 좋겠어, 그죠? 그러게요. 예. 거의 뭐 예전에 터키 가는 느낌으로 아 터키 왜 한참 리라 막 엄청 떨어졌잖아요. 근데 요즘 터키 물가 엄청 올랐대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물가도 많이 오르고 환율도 약간 좀 진정이 좀 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터키에서 뭐 웬만큼 사 먹으면 요즘은 또 꽤 비싸다네요. 터키 이제 매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일본이 지금은 제일 쌀 때 같습니다. 지금이 제일 싸다. 지금이 바닥 아닌가? 네,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근데 난 이거 일본 내가 한 1,000만 원 샀거든요. 엔화를 들고 계세요 아직도? 있는데 아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각 증권사별로 또 은행들 이렇게 쭉 있잖아요.
증권사별로 또 막 무슨 아까 그 막 얘기한 CMA 계좌 뭐 이런 거 막 RP 뭐 이런 거 막 만들라고 그래갖고 계좌를 여러 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디 증권사 계좌에 얘를 어디서 샀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하나 이게 다 찾아봐야 되거든요. 아, 좀 너무 좀 여러분 위화감 느끼는 얘기였나요? 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계좌가 좀 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딱 그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통장에 여러 개 쫙 놓으시고서 네. 얼마 있는지는 안 보여주시잖아요. 네, 근데 뭐 저희한테 광고를 하신다면 네. 그런 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좌도 많은데 그다 이게 뭐 계좌 안에도 또 여러 개 막 생기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아주 복잡해 그래서 죽겠습니다. 이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아, 그래?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계좌별로 네. 회사별로 이렇게 어떻게 돼 있는지 나의 포트폴리오를 다 함께 볼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권순희 팀장님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야기,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어 하실 그 이야기 유진투자증권의 임소정 연구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반도체 시대. 우리 권순희 팀장님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